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요.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이 진정 국민 영웅이라면 교회 측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들과 즉시 생방송 공개 토론, 끝장 토론에 응하시라. 또한 나라는 코로나로 엉망진창이 되고 국민 고통은 극심한데 황당한 국민 영웅 칭호를 하사한 문재인 대통령, 그 국민 영웅 칭호를 받고 진급까지 된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 영웅답게 즉시 당당하게 본 교회 측 전문가들의 공개 토론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전문가들과 공개 토론을 못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 영웅은 거짓인 것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진짜로 정은경 청장에게 보내는 도전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강현재 변호사가 지금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8.15 집회 이후에 사랑제일교회 측이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에 이게 뭐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뭐 서울시에서도 구상권도 행사한다고 하고 또 정광훈 목사도 재수감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지금 강현재 변호사 얘기는 네. 대통령과 정은경 본부장이 정권을 틀어지고 공포와 피해만 조장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일관성 없이 국민 공포와 피해만 조장하는 정책은 이 시점에서 즉각 중단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측 전문가와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정식으로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아니, 이 말은 그렇다면 최진봉 교수님, 예.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정보는 믿을 수 없으니 예. 우리 측 전문가들 또 이 전문가들 한번 토론해보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정은경 청장뿐만 아니라 방역대책위원회는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염병 전문가들 한두 명이 아니고요.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토의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고 어떤 방역대책을 세울지를 논의하는 거지 정은경 청장 혼자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근거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의 모든 정보를 틀어쥐었다고요. 정보 다 공개하잖아요. 얼마나 조사를 했고 검진 통해서 진단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확진이 됐고 어디서 동선이 되고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투쟁 국민을 매도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투쟁 국민을 매도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까? 방역 당국이 가능한 한 우리 국민을 이런 코로나19의 어떤 전염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잠도 못 자면서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런 얘기를 하면 네.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방역 당국을 믿고 열심히 따라서 가능한 한 우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국민들의 노력을 완전히 숲으로 돌리는 그런 행동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네. 또 중국 얘기 자꾸 해요. 중국 등 외국인 입국자들은 전수검사 안 한다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 모두 다 검사하고요. 14일 동안 자가격리합니다. 음성으로 나가도 자가격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다 알려진 것이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면 결국 방역에도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사랑제일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사랑제일교회 측은요, 지난주에 서울시가 제기했던 46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에도 반격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서울시에 대하여는 마침 소송이 시작되었으니 교회도 서울시에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손해배상 금액의 세세한 내역까지 가기도 전에 도대체 교회나 정광훈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누구에게 어떻게 감염을 확산시킨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부터 판판이 깨어질 주장들을 하고 있을 뿐임을 밝힌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수조 원의 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문제는 법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지난달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지난주죠. 이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울시에 이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네. 확진자가 461명이에요. 641명이죠. 네. 근데 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이게 한 3억이 넘고요. 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이 22억이 넘습니다. 아하. 여기에 신도 및 방문자 전수조사에 투입한 야근비가 약 1,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합치고 치료센터 운영비 13억까지 합치면 사실상 뭐 46억이 훨씬 넘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도 뭐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서울시 소송이 시작됐으니 교회도 서울시에 대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강현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도대체 교회나 정광훈 목사나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어떻게 감염을 확산시켰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좀 소리 높여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 방역 당국의 이 주장들을 소송에서 깡그리 깨주겠다. 지금 그런 엄포를 놨어요. 이런 사랑제일교회 측의 반소송, 이른바 맞소송에 대해서 서울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소송은 반소 청구를 의미하는데 이제 청구에 관련성이 있다면 이제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손해배상 청구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소장 내용이 이제 접수되면 그에 따라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윤미 변호사님, 양측이 벌일 법정 공방의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럼 사랑제일교회의 어떤 방역 업무의 방해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서울시가 부담하게 된 어떤 손해가 증대했는지 이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게 상당히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서울시 측은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 그리고 이 명단에 대한 제출 요구 당시에도 거짓으로 이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 데에는 원인 제공이 분명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라는 게 이 모집단,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의 이 사람들을 확진 그 판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확진자 수에는 감소,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작됐다.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반박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사랑제일교회 측은요, 현재 재수감 상태인 전광훈 목사의 근황도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산 치워, 우산 치우세요. 우산 치우세요. 네, 목사님. 소속이 어디냐고. 소속부터 밝혀야지.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만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항거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정광훈 목사님은 코로나에서도 이제 완전히 벗어나셨고요. 그리고 건강을 다시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재판이든 수사든 온갖 고난을 당하실 걸로 보이는데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일단 코로나19에서 회복해서 건강을 찾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와는 별도로 일단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은미 팀장님, 일단 이 근황까지 전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결전의 의지를 불태우는 걸까요? 사랑제일교회 측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인터뷰상 그 강현재 변호사가 말한 대로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수감돼 있는데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보면 현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받는 게 현 정권이 유지되면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담대하게 일을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현 정권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대응하고 맞대응하겠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네. 전광훈 목사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감되어 있지만요. 계속해서 이른바 옥중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광훈 목사입니다. 저로 인해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왔습니다. 8월 15일 불법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다시 가두었습니다. 정부와 보건소는 이태원 바이러스가 사랑제일교회에 온 과정은 숨기고 사랑제일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정치,
종교,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탄압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애국 국민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투쟁은 계속된다. 뭔가 옥중서신 형태로 대독이 됐습니다만 이른바 뭔가 지시를 내렸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중서신이라는 형태로 어쨌든 목소리를 통해서 정광훈 씨의 어떤 의사를 전달한 거니까 네. 정광훈 씨를 따르거나 또 사랑제일교회에 소속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광훈 씨의 말을 또 적극적으로 듣고 그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네. 앞으로도 애국 국민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이 말은 투쟁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의 본인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은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인을 또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통해서 결국 정광훈 씨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의 저런 말이 네. 결국 그 사람들에게 행동 지침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안고 있다. 저는 집회의 자유를 탄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태원 바이러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바이러스가 어디로 전파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제대로 방역 체계를 갖추지 않고 또 방역을 담당하는 그 담당 행정기관들이 그걸 역학조사를 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또는 뭐 집단으로 함께 합숙을 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정부 지침에 반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뭐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거나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 정부가 본인들을 뭐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 규칙과 그 어떤 제도에 다 따르고 있어요. 왜 따르지 않으면서 그게 핍박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럼 다른 교회는 다 핍박받고 있는 겁니까? 대체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하신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여러 분야에 여러 곳에 국민들이 다 피해를 입으셨고 고통스러우시죠. 그런데 정말 공연계도 이 코로나19 직격탄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연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힘듦이 찾아왔는데요. 가장 심각한 건 이 대관료 문제거든요. 이 취소를 했을 때도 10%의 계약금을 내지만 100%를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조그만 그냥 공연 제작자 회사들은 다 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제 인상만 말씀드리면 대단히 불합리해. 어떻게 쓰지도 않은데 100% 물어냅니까? 쓰면 전기요금 또는 무슨 청소, 화장실 그 비용 다 합쳐서 내는 건데 쓰지도 않았는데 왜 그 돈을 내야 돼? 그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호텔을 가건 비행기를 타건 안 탄다고 그대로 100% 내는 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공립시설에서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 이거 이해가 안 돼. 자,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한테 친숙한 얼굴이 일단은 보였습니다. 네, 김수로 씨 우리 그냥 배우로 알고 있는데 또 극단 대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서 특히 연극 같은 경우에는 관객과 정말 맞붙어 있잖아요. 네. 또 소규모 공연 더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지금 뭐 연극 보러 간다면 선뜻 나 연극 보러 가야지라고 하실 분들 많이 없단 말이죠. 그러겠죠. 그러면 공연을 취소해야 될 상황이 되면 일단 공연을 하려면 대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관을 했던 걸 취소를 하면 이 대관료를 한 번도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에 관련해서 지금 김수로 씨가 그 심경을 토로한 건데 네. 이게 우리 공연하는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싶을 정도로 힘들다. 말씀하셨던 것을 취소했을 때 대관료 100% 다 내야 된다. 그러다 보면 공연 제작사는 공연도 안 했는데 대관료 나가잖아요. 그게 지속되면 벌이가 없이 비용만 나가면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아까 이낙연 지금 신민주당 대표에게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가요? 실제로 부당함이 많이 지적이 됐나요? 최정아 기자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공연계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일단 뭐 전기세라던가 물세라던가 뭐 화장실이라던가 청소라던가 뭐 이런 이 모든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작사에서 모두 다 부담을 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이 제작사에서 대관료를 다 낸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제작사를 가지고 있는 인건비가 계속 나가요.
홍보팀한테 계속 돈이 나간다거나 그래요? 그리고 공연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배우들 역시도 굉장히 좀 생활고에 많이 겪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문제의식에 동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김수로 씨가 저런 하소연을 여당 당대표 앞에서 털어놔서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이 막혔던 부분 좀 뻥 뚫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디 김수로 씨만 그럴까요? 지금 각계각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다 여당 당대표 앞에서 우리도 어려워요. 좀 우리 목소리 들어주세요. 이런 분들 얼마나 지금 많으실 거예요. 정말 그거 생각하면 지금 이 코로나가 정말 얄미울 뿐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로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추석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추석 풍경 뭐 많이 예고는 됐습니다만 정말 예년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추석 연휴 때가 되면 항상 교통 정체가 심하고요. 그러다 보면 가다 배도 좀 출출하고 맞아요. 많이 들리는 데가 휴게소죠. 그렇죠. 휴게소 가서 뭐 하나 집어먹는 거 그게 어찌 보면 또 고향 내려간 낙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안 됩니다. 왜요? 일단 지금 추석에 지금 나오시는 것처럼 휴게소에서 출출할 때 내부에서 밥을 드시잖아요. 네. 그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세상에. 실내에서는. 그리고 실외에서도 지금 보이는 저런 투명 가림막 같은 것을 하고 취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식 같은 경우는 너무 배고프면 포장만 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세상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밀집해서 식사를 하는 걸 좀 굉장히 다들 꺼려하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동하다가 휴게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또 그곳이 감염의 주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번 추석에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예 입장도 불가한 상황이 됩니다. 아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향에 내려갈 때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고속버스 타시는 분들도 있고 기차 타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KTX나 기차를 탈 때는 창가 자리만 예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좀 양쪽 끝 차선만 타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강제가 되지 않으니까 버스나 항공기나 연안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창가 우선 좌석만 그 좌석만 예매하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안에서 만약에 감염이 일어나면 이곳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역학조사 가능하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그러니까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승객의 명단 같은 거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많은 부분들이 좀 변하게 됐습니다. 정말 추석 풍경이 이 지경까지 됐어요. 그런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식, 즉 사 먹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한때 뭐 이영자 씨가 유행시켰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만큼 어느 휴게소 가면 뭐가 맛있다들 다 소문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만큼 뭘 사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걸 뒤집어 보면 뭐예요? 휴게소의 업주분들은, 점주분들은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거 직격탄 맞은 거 아니에요? 최정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명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대목으로 꼽히는 그 기간인데요. 지난해 사흘에 걸친 추석 연휴 기간 중에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휴게소도 있습니다. 아하. 정말 놀라운 금액인데. 그러니까요. 네, 사실 하루 평균 매출이 3억 원을 넘는 이런 매출을 기록한 셈이죠. 사실 지난해 상반기에 전국의 휴게소의 하루 평균 매출이 1,931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 금액은 15배가 넘는 매출이 급증하는 그러겠네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 동안 또 이동을 하지 말아달라, 뭐 추석이어도 고향에 내려가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더욱 휴게소 입장에서는 매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진짜 저희가요. 말은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진봉 교수님. 예. 방역 조치니까 업주분들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방역 조치니까 따르긴 따를게요. 하지만 우리 살 길 좀 마련해 주세요. 이런 호소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저기 계신 분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식이 안 되고 포장만 가능하고 또 인원이 줄어들어서 만약에 귀성길에 사람들이 없으면 대목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다려왔는데 한 번 이제 대목을 거치면서 그래도 조금 그 판매를 좀 늘려볼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엄청난 큰 아픔이 될 수밖에 아유.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뭐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취식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또
국민적인 어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의 휴게시설 운영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휴게시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점하신 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좀 깎아주거나 아니면 좀 면제해 주는 방안 이게 고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인건비 아끼려고 이 직원들도 지금 격주로 오라고 하고 격일로 오라고 하는 경우도 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신 분들의 일자리도 없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휴게소에 입점해 있는 분들의 임대료를 좀 깎아주거나 좀 감면해주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서 이분들의 아픔을 좀 보듬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진퇴양난이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생각하자니 이런 조치 안 하고 싶지만 또 그렇다고 이런 걸 풀자니 고향도 가지 말라고 했지만 고향 가게 하면 또 지방에 또 코로나 확산될 수도 있잖아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데 이런 와중에 지자체도 추석 대책에 지금 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번 자치단체들이 이번 정부가 이제 추석절에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방역 당국에서 긴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뭐 수천 마리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주 광산구에서 그런 그 홍정역에다가 그 현수막을 붙였는데 참 광주 재밌게 송정역에? 붙였어요. 아하, 예. 네. 그 내용이 보니까 그 사투리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메 아가 코로나가 보고 싶으면 내려와 불고 내려와 버리고 아하.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으면 집에 있어 보라라. 이 아하. 보라라는 건 집에 있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치 있게 또 유머스럽게 익사스럽게 했기 때문에 참 네. 보긴 좋은데 아하.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가족들이 그 고향 방문하지 말고 아하. 제 생각에도 하지 마시고 교수님들은 문자나 카톡으로 안부를 정하게 되면은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오죽하면은 지자체에서 저렇게 사투리 써가지고 내려오지 않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저 현수막 좀 보여주세요. 진짜 뭔가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오메 아가 코로나가 보고 싶으면 내려와 불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원래 보고 싶으면 잘 알고 전라도 이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으면 집에 있어 불어라 이렇게 지금 현수막에 쓰신 거예요. 광주 송정에 가면 지금도 걸려 있답니다. 지금 광주에 계신 분이 시청자분이 뉴스파이터에 저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제보를 해주신 건데 저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보고 싶은데 정말 홍길동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고 싶은데 오라고 하고 싶은데 오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 진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고향에 있는 어르신들도요. 진짜 이 와중에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오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최정아 기자님. 네, 두 할머니가 손편지를 썼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요. 아주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진 속 왼쪽 할머니부터 보면 며느라 올해는 눈치 보지 말고 안 내려와도 된다. 참말이 돼? 라고 쓰고 있는 이 글씨고요. 야하. 또 사진 속 오른쪽 할머니의 글씨를 보겠습니다. 아들아 엄마 안 와도 한 개도 안 섭섭다. 손자들과 집에서 추석 재미나게 보내래이 라면서 또 이 사진 속에서 굉장히 환하게 웃음을 지으시면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좀 더 알아봤더니요. 저 어르신들이요. 최근에 한글을 만학의 열정으로 한글을 최근에 깨우치셨대요. 2015년부터 한글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지난해 초 한글을 깨우쳐셔가지고 조금씩 쓰기 시작했는데 그 쓴 첫 작품이 세상에 자식들 손주들 오지 말 그래. 네, 뭐 추석 재미나게 보내래. 여기에 지금 작품을 쓰고 계십니다. 세상 저 심정이 오죽할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약간 이제 우프다는 느낌이 드네요. 드네요, 진짜. 그리고 정말 저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 속에는 또 가족들, 자식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 마음은 가슴 속에 있지만 저기에 쓴 글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아까 우리 앵커 오프닝에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4대 거짓말이라고. 사실 저 글을 보면서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슬퍼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저 어르신들 심정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사실 추석 비대면 거리두기 하시면서 이게 이제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많은 곳곳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최재범 교수님 그럴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추석을 이제 맞이해서 지금 저렇게 화면에 나오신 할머님들도 계시지만 또 이런 전화해서 안 와도 된다. 추석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이러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 받고 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심으로 오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사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세상에.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말씀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계속 전화를 해. 또 전화해서 오지 말 그래. 야, 안 와도 된다. 그러면 고민이 되지 않겠어? 한 2번, 3번 전화를 받아보세요. 며느리나 아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진심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예컨대 경기도권이나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양가가다. 근데 한쪽에서는 예를 들면 시댁에서는 오지 마라. 정말 위험하니까 오지 마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오라고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쪽은 오지 마라, 한쪽은 오라. 뭐 경기도권이 가까우니까 하루 그냥 잠깐 다녀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안 갈 수도 없는데 거기 가면 또 20명이 모여. 예컨대. 그러면 또 고민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여러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는데 이게 진심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지자체에서 저는 이제 홍보 활동 하잖아요. 사진 찍고 나서 카메라 꺼지니까 그래도 오겠지?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할머니도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심하고 겉으로 표현된,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이란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성적으로는 오면 위험하다 알고 계세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도 어떤 말이 진심인지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보세요. 이제 저 위에는 보성군의 현수막인데요. 아들, 딸, 며느리. 이 보성은 정말로 이 배려를 하신 거예요. 보세요. 아들, 딸만 넣은 게 아니라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단께. 올 추석에는 찾아뵈지 않는 게 효입니다. 모이지 않는 게 정입니다. 이동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갈등을 최소화하고 추석 기간에 이 거리두기를 하려면 뭐 혹시 요령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요령도 필요한데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며느리 같은 경우에 본인이 못 간다 말을 못 합니다. 보통 이제 아들이 해야 되는데 아들이 하는 것도 불편해 아들도.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 이제 며느리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전화를 해서 이번에 거리두기 때문에 아들아 절대로 오지 마. 어허. 그렇게 하게 되면 아들도 편한 거예요. 네. 며느리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네. 며느리는 오히려 전화해서 아버님 갈게요. 그래도 내가 오지 마. 얼마나 편합니까? 마찬가지로 네. 우리 아들도 처갓집에 본인이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바깥 사돈이 전화해가지고 여보게 이번에 오지 말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또 딸이 아니 며느리가 네. 가지 말자고 하면 좋은데 이런 걸 순서를 안 정해놓고 하다 보면은 아까 네. 교수님 말만 했더라 마음속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오지 말라고 하면은 네. 아들도 가지 말자 그러면은 다 가족의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어르신이 먼저 전화해 주신 게 중요하고요. 며느리나 사위한테 며느리가 예를 들어 시댁에 전화하면 그건 정말 못할 짓이에요. 왜냐하면 총대를 매라는 거잖아요. 시쳇말로. 그러지 말고 시댁에는요. 즉 남편이 하세요. 자기 집이니까. 그리고 친정에는 사위시키지 말고 며느리가 하세요. 자기 집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정 뭔가 갈등도 막을 수 있고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있을 수 있나요? 저기 추석 끝나고 다음 주에 갈게요. 백성 변호사님 이건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추석 때 사람들 많이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우린 추석 다음 주에 갈게요. 네. 추석 전주에 갈게 하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 아예 만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추석 때 가서 만나나 그 다음 주에 가서 만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거리두기 추석을 실천하려면 진짜 말 그대로 깔끔하게 안 만나는 게 가장 좋은데 아하. 요렇게도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고향 말고 제주도에서 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관광지에서 보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보자. 뭐 똑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축항스란 말을 축항스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참. 또 이 축항스도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사람 많이 움직이가 위험하니까 다음 주에 가자. 똑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모이면.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는 지금 뭐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모든 국민들 다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2자릿수로 왔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참아주셔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 더 좀 편하게 다른 사람도 만나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만큼은 여행도 그렇고 진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어떤 대목에서는 이제 웃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요. 조금만 마음을 편하게 이럴 때일수록 찡그린다고 문제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부드럽게 해보자는 의미에서요. 저희가 좀 이렇게 가벼운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